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만에 국회는 해제를 결의했고 결국 선포 6시간 만에 없었던 일로 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김태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30분쯤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북한에 동조한 세력이 체제 전복기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 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고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는 즉각 비상이 걸렸고 오전 1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 안건은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 4시 27분께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고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준수되길 희망한다며 계엄령 해제를 조심스럽게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현행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 회복자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성인 약 10명 중 7명꼴로 이에 반대했는데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보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 법무부는 산하기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8월 만 20세에서 69세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복수 국적 및 국적 이탈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65.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 국적 회복자에게만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를 선택했고 34.5%는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를 선택했습니다. 복수 국적 연령 하향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보단 부정적 영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장노년층 국민이 늘어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란 주장에 대해 19.7%가 매우 동의했고 38.2%가 대체로 동의했고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란 주장도 60%에 육박했습니다. 반대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란 주장에 대해 6.6%가 매우 동의했고 29.0%가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또 투자 유치 및 소비 진작 등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란 주장은 3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3,000명 외에 한국 내외에 거주하는 복수 국적자와 외국인인 재외동포, 해외에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 등 이해 당사자 555명을 대상으로도 추가 실시됐습니다. 이해 당사자 중 50.5%는 지금처럼 만 65세 이상에만 복수 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를 선택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1년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외국 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과거에 상실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4,203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중 63.9%가 미국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2달여 앞두고 가족이민 청원서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인 등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영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국에 따르면 10월 현재 가족관계에 근거한 I-130 가족이민 청원서 223만 5,799건이 계류 중이며 그중 181만 5,343건의 청원서가 6개월 이상 수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I-130 청원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10월 기준으로 약 18.4개월이었는데 전월에 비해 적체량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민국은 10월 한 달 동안 87,489건의 I-130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중 55,884건을 승인하고 7,545건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현재 52만 9,816건의 가족초청 영주권 I-485 신청서가 계류 중이며 이 가운데 33만 2,336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입니다. 이들 신청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13.3개월이었으며 10월에 접수된 47,689개의 가족초청 I-485 신청서 중 3만 43개가 승인됐고 49,059개가 거부됐습니다. 이민국은 현재 117만 8,128건의 노동허가 신청이 계류 중이며 52만 8,789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동허가서의 평균 처리 시간은 3개월입니다. 시민권 신청의 경우 10월 현재 52만 1,418건의 신청이 적체 상태이며 이 중 10만 1,964건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의 평균 처리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8만 1,118건의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그중 7만 2,681건을 승인하고 6,087건을 거부했습니다. 한인들이 자주 찾는 이민 관련 커뮤니티에는 영주권 등 합법적인 이민 수속이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연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불법 체류자가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는 67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 85만 4,127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이 11만 6,895명으로 1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에콰도르, 도미니칸 리퍼블릭 출신이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출신 불체자가 48,515명으로 전체 뉴욕주 서류 미비자 인구 중 7.2%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출신이 18,014명으로 2.7%를 차지했으며 한국 출신은 9,456명으로 전체 불체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불체자는 49만 4,82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불체 인구는 감소한 반면 뉴저지는 3.9% 증가했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9,665명으로 뉴욕보다도 200여 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체자의 대부분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체자 중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이들의 비율은 51.8%에 달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16세가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미국에 도착해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16만 6,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체자들 중에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74.9%에 달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비율은 2.9%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 분야가 33.6%였으며 경영이나 비즈니스, 과학 및 예술 분야에도 18.9%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불법 이민자 추방을 원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범법 이민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주요 정치인들과 이민자 단체들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돼야 한다며 헌법은 미국인을 위한 것이지 이 나라에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룰 때 어떤 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공무원이 연방 이민당국 요원에게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뉴욕시의 피난처 규정을 축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 연맹은 시장의 발언은 헌법적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도 시장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1978년부터 에드카치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병원, 학교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난처 도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2014년엔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추방되기 전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보장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민자들을 보호해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의료 서비스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뉴욕 맨해튼 거리 한복판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미리 계획된 범죄로 보고 도주한 총격 용의자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톰슨은 어제 오전 6시 46분경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걸어가던 중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톰슨은 투자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미드타운 밀튼 호텔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중태 상태인 톰슨을 마운트 시나이 웨스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7시 12분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톰슨은 총 2발의 총을 맞았는데 한 발은 등에 맞고 한 발은 오른쪽 종아리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은 살해 동기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리 계획된 표적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CCTV에 따르면 범인은 총격을 가하기 약 5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마스크를 한 채 톰슨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총격을 가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선 9mm 실탄 3발과 탄피 3개,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도보로 도망치다가 전기 자전거를 탔고 센트럴파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10,000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톰슨의 아내 폴렛 톰슨은 그간 남편에 대해 몇몇 위협이 있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저 그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는 것만 안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클럽은 성명을 통해 매우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며 애도했습니다. 톰슨은 2004년 유나이티드 헬스클럽에 입사해 2021년 4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로 임명됐습니다. 주요 명문대학들이 잇따라 무상 수업료 제공 등 학비 보조 혜택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MIT와 카네기 멜론에 이어 유펜도 학비 보조를 확대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는 등록금 무료 수혜 대상 기준을 종전 연소득 $140,000 이하에서 $200,000 이하 가정에 속한 학생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행되는 이번 확대 방안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모든 학부생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유펜은 이미 2023에서 2024학년도부터 연소득 $75,000 이하 가정에 속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함께 기숙사 빚, 식비 등 등록금 일체를 보조해주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서 MIT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200,000 이하 학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연소득 $100,000 이하 학생들에게는 학비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무상 수업료 기준인 연소득 $140,000 이하와 등록금 면제 기준인 연소득 $75,000 이하에서 수혜 대상을 크게 늘린 것입니다. 카네기 멜론대도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75,000 미만 가정학생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새로운 학비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브랜다이스대 역시 내년 가을 학기부터 연소득 $75,000 이하 학생은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각종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엔 오이와 계란이 문제가 됐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하고 폐기 처분을 지시했지만 이미 66명이 감염됐으며 18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식품유통회사 썬패드가 판매한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지난 27일부터 회사 측이 대량 리콜을 시작했습니다. 이 오이를 먹은 18개 주 68명이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나타냈고 이 가운데 18명은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해당 오이는 멕시코에서 재배된 것으로 썬패드 멕시코란 스티커가 부착돼 10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반 소매점과 식품회사에 판매됐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이 오이를 재배한 멕시코 농산물 회사 거래처인 다른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FDA에 따르면 최근 코스코에서 판매된 계란도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제기돼 공급업체인 핸섬 브룩팜스 측이 지난 27일부터 자발적인 리콜을 개시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지난 22일부터 엘라베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의 25개 코스코 매장에서 커클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목초 사육이란 이름으로 판매된 24개 팩 계란입니다. 리콜 대상은 플라스틱 달걀 포장 틀 측면에 줄리언 코드 327과 사용 기한이 2025년 1월 5일로 인쇄된 상품 약 1,800개로 한정되며 나머지 상품은 리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또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발병이 보고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